아직 가족들은 몰라요. 우리 집 다락방에 다른 사람이 사는지. 며느리 정은이의 이상한 통화를 들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TV 소리를 작게 해두고 안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정은이의 목소리. 오늘도 그 시간에 할게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요. 저는 순간 드라마 소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위층에 그 사람 그대로 둘게요. 절대 들키지 않게요. 그 사람? 2층? 들키지 않게?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은 매일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30분만 되면 정은이는 꼭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 슬리퍼를 끌고 나간 저는 그 모습을 몇 번이나 지켜봤어요. 정은이는 부엌에서 식칼을 하나 꺼내 들고 행주와 작은 쟁반을 챙긴 뒤 슬금슬금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섬뜩해 보이던지요. 다락문이 닫히고 잠시 후 철컥 잠그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다가 잠시 후에는 하하 낮은 웃음이 섞였습니다. 울다 웃다 하는 목소리. 새벽 2시 반 식칼을 들고 올라가 문을 잠근 채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며느리.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저 위에 누가 있는 건가? 며칠 뒤 현관 앞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평소 꼼꼼한 정은이는 쓰레기 봉투를 단단히 묶어버리는 편인데 그날은 봉투가 완전히 묶이지 않은 채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양심이 찔렸지만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잘게 찢어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몇 개를 맞춰보니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어들만 띄엄띄엄 보였습니다. 누구한테 쓴 거지? 우리 아들이야? 아니면 다른 누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쩌다 보니 아랫집 아주머니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위층에 새로 새 들어왔나 봐요. 네, 아니, 요즘 밤마다 남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사위분이 더 자주 오시나 했죠. 남자 목소리.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자 목소리요? 네. 위쪽에서요. 밤에 혼잣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랑 말다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랫집 아주머니는 별뜻 없이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엔 저 아들, 며느리 딱 셋뿐입니다. 그런데 위층 다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니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잠든 척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을 살짝 젖히고 몰래 문을 열었습니다. 정은이는 부엌 불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불빛만 의지해서 식칼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행주로 칼을 한번 닫고 어디론가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죠. 저도 천천히 뒤를 밟았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컥 다락문이 잠기는 소리 뒤로 낮게 깔린 며느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기다렸죠? 잠시 후 조금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낮은, 분명 남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씻고 다시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어폰 소리처럼 어딘가 울리는 소리.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남자 목소리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정은이가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보고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아, 잠깐. 마트예요. 요즘은 마트 갈 때마다 꽃을 사오더라. 정은이는 순간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집에 꽃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몰래 따라 나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니 정은이는 마트가 아닌 지하철역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꽃집에 들러 흰 국화를 한 다발 샀습니다. 그 다음엔 작고 허름한 상가 건물 4층으로 올라가더군요. 혹시 저기 그 남자랑 만나는 곳인가? 심장이 미친 듯 뛰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새벽 공기를 가르는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부엌에서 무언가가 타는 줄 알았습니다. 냉큼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위쪽에서 은은한 연기가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다락 계단 쪽 공기가 뿌옇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불이라도 난 건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뒤에서 정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돌아보니 정은이가 허둥지둥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흰 기름종이처럼 창백했습니다. 위에 연기 나잖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냥 오래된 것들 좀 태우고 있었어요. 환기를 잘 안 했나 봐요. 말은 그랬지만 정은이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제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래된 것들, 뭔가 증거 같은 걸 태우는 건 아닐까. 결정적인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남친이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죠. 집안 식구들, 시동생네, 시누이네, 조카들까지 우리 집 거실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소주잔과 전, 과일과 탕국, 남편 사진이 올려져 있는 제사상.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보, 벌써 1년이야. 그런데 한편으론 머릿속 한 구석에 또 다른 생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2시 반에 저 위에서 그 사람과 이야기했겠지. 제사상을 준비하느라 부엌과 거실을 오가는 와중에 저는 부엌 한쪽에서 정은이가 칼을 다루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직칼이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질 즈음 정은이는 커다란 식칼과 접시에 담긴 나물과 전을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야, 정은아.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정은이가 멈춰 섰습니다. 네, 어머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너, 그 칼. 정은이가 들고 있는 식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새벽마다 그 칼 들고 다락에서 뭐 하는 거냐? 순간 접시 위 전들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정은이의 손이 흔들린 탓이겠죠. 네, 내가 다 봤어. 제 목소리가 거실 한쪽 벽을 때리고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다락에 숨어 올라가서 울다가 웃다가 종이 태우고 꽃 들고 올라가고 연기 나게 만들고 숨을 한 번 몰아쉬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젓가락질하던 사람들 손이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시동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우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은이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어머, 이게 뭔 일이래? 조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은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듯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눈썹이 떨리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하는 짓이 직칼 들고 다락에서 웃는 거냐? 어디선가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 제사상 앞에서, 남편 사진 앞에서, 손님들 앞에서 저는 며느리를 향해 가장날 선말을 쏟아냈습니다. 그제야 정은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식칼을 상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급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간 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방에 쓰러져 자고 있었고 집안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제사상만 치웠다면 그냥 그대로 잠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지금 확인해야겠다. 나는 결국 다락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밟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손이 떨려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락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 귀를 문에 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비걱 문이 열리며 불그스름한 빛이 살짝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인 광경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락방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건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바깥 양반, 남춘이의 사진들, 새하얀 셔츠 입고 수줍게 서 있는 젊은 시절 흑백 사진, 촌스러운 양복을 입고 저와 나란히 앉아 어색하게 웃던 결혼식 사진, 아들을 품에 안고 눈웃음 치던 사진, 밭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막걸리를 들이키던 사진, 회사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어깨동무하던 사진, 시간 순서도 크기도 각도도 제각각인데 이상하게도 모두가 이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 낮은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낮에 올렸던 제사상과는 또 다른 작은 제사상이었습니다. 손질된 과일 몇 쪽, 잘라놓은 고기 한 점, 조그만 막걸리 잔, 그리고 그 옆에 깨끗하게 닦인 식칼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칼,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칼 가는 소리는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과일과 음식을 자르던 그 소리였던 겁니다. 탁자 한편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두툼한 노트와 편지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편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께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아로 자란 저에게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어머니랑 아버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무 어색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소주 한 잔 따라 주시면서 이제 우리 식구야 라고 하셨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날 밤 혼자 몰래 울었어요. 글씨 사이사이에 작게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믿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은 일어나실 거라고. 그래서 저라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노트 옆에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약간 두꺼운 A사 용지. 윗부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아래쪽엔 녹음 파일, 목록 같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이 회사 퇴직하던 날 이야기. 아버님이 어머니 처음 만난 날 이야기. 아버님이 아들 태어났을 때 울던 이야기. 옆에는 작은 녹음기와 이어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랫집 아주머니가 말하던 밤의 남자 목소리. 그건 살아있는 남자가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익숙한 물건들도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낡은 손목시계, 매일 아침 신문 보면서 쓰던 안경, 짤막하게 줄인 볼펜과 유난히 좋아하던 파란색 머그컵, 그리고 사진 액자 뒤에 기대어 놓인 작은 메모 하나, 정은이의 글씨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시면 저도 아직 덜 외로워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실 때 언젠가 이 방을 보여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몰래 만나고 있을게요. 들키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은아, 저도 모르게 멍하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 쪽을 돌아보니 정은이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저는 손에 쥔 편지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노트에 적힌 글씨들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니? 억지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정은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혼자만 알고 있어서 죄송해요.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네, 정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 하셨던 이야기들 녹음해 두고 싶었어요. 녹음. 입원하시기 전부터 조금씩 녹음을 했어요. 아버님이 어릴 때 이야기, 어머니 처음 만나셨을 때 이야기, 아들 어릴 때 자랑하시는 얘기. 정은이는 탁자 위에 작은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술 드실 때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나 없으면 누가 이 얘기 해주냐고. 정은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기억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어머니가
정말 못 견디시겠다 싶을 때 이 방에 모셔드리고 아버님 목소리 들려드리려고요. 제 입술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럼 다락에 있다는 그 사람은 아버님이에요. 정은이는 울다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으면 해서 제가 마음대로 숨겼어요. 숨겼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숨긴 게 아니라 그리움과 추억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숨겨둔 거니까요. 매일 새벽 2시 반마다 올라온 건 그때가 제일 조용했어요. 정은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 제대로 들리게 하려면 집이 조용해야 하니까요. 낮에는 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아버님 얘기 꺼내면 어머니가 더 아파하실까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의 식칼은 누군가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제사상에 올릴 과일과 음식을 다듬기 위한 것이었고, 울다가 웃던 목소리는 미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죽은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붙잡으려 애쓰는 슬픈 며느리의 소리였다는 것을. 그럼 연기는? 편지요. 정은이는 탁자 아래 있던 금속 재떨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검게 탄 종이 조각들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차마 다 보여 드릴 수 없는 말들 같아서요. 아버님께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말들 쓰고 나서 여기서 태웠어요. 정은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더 슬퍼질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면 안 돼요. 제가 조심할게요. 처음 정은이의 통화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죄를 숨기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내 슬픔까지 떠안지 않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구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남편의 사진을 올려놓고 똑같이 밥과 국과 전을 차렸지만 분위기는 전날과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어제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정은이는 주방 쪽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눈가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제 사람들 앞에서 너를 모욕했다. 제 목소리는 간신히 떨림을 참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효도하는 사람을. 식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시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정은이는 밤마다 이 집 타락에서 눈물이 치밀어 올라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 형 남춘이랑 얘기하고 있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식칼 들고 제사 음식 만들고 편지 쓰고 녹음 틀어놓고 제가 한 줄씩 말할 때마다 식구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해갔습니다. 나 몰래 너희 아버지 방을 다락에 따로 만들었더라. 추모방을. 정은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아니, 저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너가 아니야, 나라구나. 정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네,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나쁘게만 보았다. 그리고 고맙다. 정은이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아버지 방을 만들어줘서 나 대신
그 사람 붙잡고 있어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속에 단단하게 엉겨 붙어 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은이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혼자만 알고 있어서 죄송해요. 정은이는 제게 다가와 꼭 안겼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흔들릴 때마다 남편의 목소리, 웃음, 잔소리, 투정,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 다락방은 숨겨진 방이 아니라 가끔씩 함께 올라가는 방이 되었습니다. 정은이와 저는 가끔 나란히 앉아 남편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야, 그때 말이야, 네 엄마 처음 봤을 때 씩 웃는 남편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참을 울다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들도 어느 날부터인가 조심스레 다락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이렇게 많이 남겨놨었냐? 아들은 말없이 녹음기를 들여다보더니 정은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맙죠. 아버님이 처음으로 절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요. 이제 새벽 2시 반은 무서운 시간이 아닙니다. 가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저도 슬쩍 일어나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면 남편 사진들이 조용히 저를 맞아줍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도 작게 썰어놓은 과일과 치칼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은이가 어제 새로 써둔 편지가 살짝 엎어져 있지요. 저는 편지를 엿보지 않습니다. 이젠 압니다. 그 편지는 남편과 며느리 둘만의 이야기라는 걸. 그 대신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예쁘지? 저 혼잣말에 응답하듯 녹음된 남편의 웃음소리가 작게 재생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웃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쉽게 의심합니다. 치칼, 연기, 울음, 웃음, 새벽 2시 반, 잠긴 다락문, 모든 게 수상해 보이면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슬픔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되지요. 제 며느리는 다락방에 누군가를 감금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숨기고 있던 건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까지도 잊고 살았던 남편의 웃음과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우리 며느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예쁘게 느껴지셨다면 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의 오해를 한 번쯤 멈추게 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